네, 안녕하십니까. 서성록입니다. 오늘은 그 방고호 구두에 얽힌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 낡은 구두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 학자들의 그 논점들, 논쟁,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아마 이런 이제 논쟁이 있게 된 거에는 그 이 작품이 제작된 지가 아마 100년이 이제 훨씬 넘었지만은 이 수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신비감을 주고 그 감동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것이 바로 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순서는 이제 총 네 번째 중에서 이제 두 번째가 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제 걷는 것, 또 사색가로서의 고호를 돌아보고요. 보리나주에서 아주 그 힘든 일을 많이 겪었고 광부들에 대한 어떤 그 섬김, 봉사, 이타심,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바쳐가면서 그들을 이렇게 섬긴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거를 살펴볼 거고요. 고갱이 말한 이 구두에 얽힌 이야기, 어빙스톤이 묘사한 고의 삶, 또 구두가 말해주는 것,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색가로서의 이 방고. 방고는 아주 걷기를 많이 걸었죠. 3일을 걸어서 램스 게이트에서 런던으로 가기도 했고요. 보리나주에서 브뤼셀을 그 거리 걸어가기도 했고요. 테오와 언쟁을 벌인 후에 혼자 쿠에스메스에서 바스미스까지 걸어가기도 했고요. 질브르똥을 만나기 위해서 보리나주에서 이 도보해역까지 걷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한 사람이 걷기는 눈으로만 볼 수 없는 무수한 인식을 제공해준다. 이 고는 굉장히 열심히 살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성찰도 자주 했는데 그것을 바로 이렇게 걷는 일을 통해서 터득을 한 것 같습니다. 고의 그림 중에 자화상이죠. 작업하러 가는 화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를레 시절에 제작이 된 건데 그거는 이를테면 아침에 일찍이 집을 나와서 점심을 또 보내고 오후 늦게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하는 것을 자기가 출퇴근하는 셈인데 농부에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농부처럼 나는 아침 일찍이 나가서 해가 미칠 때 집으로 이제 돌아온다. 이런 고의 성실한 그 모습, 마치 이 본인이 농사 짓는 사람처럼, 경작하는 사람처럼 그들과 별 차이를 두지를 않고, 사실 대체로 우리가 그 일과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저녁 무렵에 이렇게 퇴근하듯이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한 그 밤고의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직업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투철한 사람이었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 작품은 불행하게도 2차 세계대전 때 화재로 이 소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로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빈센트는 대부분 그림을 야외에서 그렸다. 이거는 이제 그 안재경 목사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림을 그리기에 알맞은 장소를 찾아 들판을 헤매고 다녔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나가서 그렸다. 야외에서 그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산책하면서 모은 이끼, 식물, 박제화된 새 둥지, 통 모양의 실패, 물레바퀴 등을 그렸다. 야외에서 주로 나가서 그리는 거는 실내에서 그린 거하고 확실히 좀 다르죠. 그 리얼리티의 측면에서 그 인조 등 아래에서 그리는 것하고 야외에 아주 그
그 뜨거운 햇살 아래서 또는 비바람이 치는 가운데서 이 그림 그리는 거는 자연을 직접 체감하고 그 또 대상과 뭐 농부를 그리면 뭐 농부의 이제 이들의 어떤 그 일하는 그 역동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직접 대면에서 오는 긴장감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실제성의 어떤 재현, 리얼리티라는 측면에서 고흐는 이런 그 사생을 즐겼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아마 그 고흐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오마주 작품으로 해가지고 반고 작품을 이 두 점을 제작을 57년도에 제작을 했는데 아까 그 우리가 좀 전에 봤던 1988년도 작품하고 약간 비슷하죠. 그것을 조금 변형시킨 이제 표현주의적으로 변형시킨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줄리앙 시나벨이 몇 년 전에요, 이 영화를 만들었죠. At Eternity Gate라는 그 작품인데 이게 이제 그 에릭슨이라는 그 반고흐 연구가가 있어요. 그 사람의 책 제목이기도 하고 그 고흐의 작품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영화를 쭉 이렇게 봤는데 아주 그 뭐 내용 줄거리도 그렇지만은 영상미가 아주 뛰어난 작품이고요. 그 이젤 이렇게 메고 화판 들고 그림 그리러 나가는 그 막 바람을 맞고 땡볕에서 이게 그림을 그리면서 고생을 하는 이 반고흐, 또 화가의 그 일반적인 그 모습을 잘 이렇게 그 재현해낸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그 카메라 그 어떤 그 영상미가 아주 돋보이는 그런 게 작품인데요. 여러분들도 그 기회가 닿으시면은 이 줄리앙 시나벨이 만든 반고흐 영화를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흐는 이제 그 걷는다는 게 무엇일까? 걸으면서 사색의장 겪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위의 세상을 경외의 시각으로 또 바라봤고요. 구두는 고달프지만 거룩한 순례자의 영성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걸으면서 생각했고 걸으면서 어떤 그 놀라움,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인생은 끝없는 어떤 그 순례자의 길이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런던에서 이 사람이 첫 설교할 때부터 그 순례자 얘기가 나오죠. 지상에서 영원으로, 지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게 순례자.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 반고흐의 그 심장을 좀 뛰게 했던 것이고 그 신앙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바로 어떤 이 순례자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보리나즈에서의 이제 경험담인데요. 이 구두와 이 보리나즈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고갱의 목격담입니다. 보갱의 목격담. 노란 방에 조그만 정무라 자주색의 작품화 두 짝의 커다란 날고 헤어진 구두를 그린 거가 있었다. 그건 빈센트의 것이었다. 이 구두가 이제 빈센트의 구두라는 겁니다. 이 구두를 신고 네덜란드에서 벨기에까지 도보 여행, 아마 물어봤던 거겠죠. 아니면 뭐 얘기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게 드러났던 그런 이제 분이고, 그러니까 이 신발은 이 고를 얘기를 하고 고가 살아온 그 여정, 길을 함축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샤피로의 얘기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나는 어느 맑은 날 아침 가족들에게 아무 말 하지도 않고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내가 배운 대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이해한 대로 전하기 위해 벨기에로 떠났다.
이 보리나주로 떠났다는 겁니다. 당신이 보는 이 구두는 그 여행의 수고를 용감하게 견뎌냈다. 그랬죠. 이게 보리나주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전도사로서 살았을 때 이런 그 추억이라고 그럴까요? 자기의 삶이 오롯이 배어 있는 것, 그것이 그 구두 가운데 담겨져 있다. 이렇게 직접 고호가 고갱이가 얘기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 보리나주의 당시의 이 모습을 흑백 사진으로 이게 찍은 것인데요. 위에는 이제 탄광이고 밑에는 사람들 사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부의 그 눈속을 걷는 이제 광부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이제 손에는 보니까 이게 삽 같은 게 들어져 있고, 어떤 마실 물 같은 것도 이렇게 들려 있고, 앞에는 이제 조그만 소녀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소녀들이 10대 소녀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왜냐면 그 갱도가 이게 낮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체구가 큰 사람은 자유롭게 왕래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을 많이 고용을 해서 막장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쾌행하고 이렇게 별로 표정들이 없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을 또 오늘 하루 종일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심울하고 이 피곤한 그들의 그 표정이라고 할까, 몸 동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부에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이런 내용들을 어빙 스톤이 이 Lust for Life라는 책에서 소설이죠. 이게 소설에서 잘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까치에서 나온 책이네요. 빈센트 반 고흐라고 상하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은 바깥으로 나가 쥐, 뱀, 두꺼비, 도마뱀, 고양이, 개 등 살아있는 것들을 찾아 헤맸다. 쑤시는 듯한 배고픔의 통증을 막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뱃속에서 넣을 수 있었다. 결국엔 더 찾아낼 것도 없는 형편이 되었다. 광부들은 처자식이 자기 눈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했다. 이거는 이제 어빙 스톤이 조금 과장해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크게 여기에서 그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짐을 지고 가는 이제 광부들이에요. 오른쪽에 나무에 십자고상이 보이죠. 굉장히 그 힘든 일들을 하는 그 노동자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어린 소년이 있고요. 그 소년이 이 탄광촌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광경이 납니다. 굉장히 그 평화스러운 풍경 같지만 우리가 이 보리나주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바라보는 것, 그냥 좋은 풍광이 아니라 굉장히 그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노동의 현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고호가 이제 선교사로 보리나주에 파견이다가 아주 그 이빨이 다 빠지도록 헌신적인 이런 이제 봉사를 했는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떠오른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 이런 사람과 로제타 홀인데요. 이 두 사람이 한국에 와서 9월 말에 와서 결혼한 사이입니다. 제임스 홀은 미국 감리회 소속 평양 개척 의료 선교사로 30살이 갓 넘은 때 한국에 와서요, 봉사를
했고, 특히 이 평양에서 이 평양 기독병원도 세웠고요. 여러분 그 광성 고동보통학교를 설립한 사람이 이 윌리엄 홀입니다. 그래서 이 광성고보 출신의 그 미술인들이 많이 있죠. 최지원, 뭐 최영림, 장리석, 황유역, 변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유수한 미술인들이 많이 냈고, 우리 박수근 화백이 평양에 있을 때 가입해서 활동한 단체가 주호회지 않습니까? 주호회가 바로 이 최지원의 그 호를 따서 만든 건데, 이 최지원이 당시에 뭐 한국의 밀레라고 이게 별명이 그랬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밀레. 그러니까 이게 이 광성고보라는 것이 이 선교사 윌리엄 제임스 홀에 의해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에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미술 수업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아마 그 밀레의 작품을 자주 소개를 하고, 바로 최지원이라는 화가가 나왔고, 또 나중에 박수근이 또 밀레의 작품을 보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화가가 될 것을 이렇게 결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저러한 것들을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 광성고보를 세웠고, 많은 유수한 그 인물들 가운데서 이런 이렇게 좋은 화가들을 많이 배출한 그 이유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로제타 홀은 우리나라에 와서 그 맹인 학교를 이렇게 설립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맹인 교육, 또 점자 교육 이런 거를 본격적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김점돔이라는 여자를 유학시켜 갖고 최초의 여자 의사를 만드는데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 결혼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로제타 홀과 이 제임스 홀. 근데 이제 안타깝게 그 제임스 홀이 이 평양에서 그 환자들을 돌보다가 그 열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열병에 걸린 홀이 서울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았지만은 사망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34살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남편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이 로제타 여사가 그래서 4년 만에 이제 딸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딸이 마가렛 홀이죠. 마가렛 홀이 이질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잃어버리고 딸도 잃어버리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제타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계속했고, 의료 봉사를 계속을 했고요. 근데 이제 여기 가족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그 아들 셔우드 홀이거든요. 지금 화면에 좌측에 그 남자 아이가 막내로 태어난 이 셔우드 홀인데, 이 사람은 1893년도에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셔우드 홀이 1살 때 아버지 제임스 홀을 이제 잃어버린 셈이죠. 근데 이 아들이 아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유학시킨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김정동 여사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박에스더라는 그 이름을 나중에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박에스더가 굉장히 이게 사랑하고 아끼는 게 이 셔우드 홀이에요. 근데 갑자기 박에스더가 1910년도에 이 결핵으로 이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것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린 나이에 의사가 될 것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결심을 해서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시를 발간을 했죠. 그 시를 발간한 사람이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셔우드 홀인데 그 아래에 그 지금 그 크리스마스 시의 복원이라고 돼 있죠. 우리나라에 보통 이 시대에 결핵이 다른 나라에서는 한 20명에 1명꼴인데 한국에서는 5명에 1명꼴로 굉장히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발간해서 지금도 쭉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 로제타 홀을 모시고 기념 촬영한 셔우드 홀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셔우드 홀은요, 한국에서 쭉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 일제 시대 때까지 했는데, 이게 동해안에서 사진 찍다가 이 간첩 누명을 쓰고 일제에 의해서 재판에 회부돼서 한국을 강제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태생이 지금 한국 태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유언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제가 죽거든 저를 절대로 미국이나 캐나다 땅에 묻지 마시고, 아버지가 태어난 곳이 아마 캐나다죠. 제가 태어나서 자랐던 사랑하는 이 나라, 또한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누이 동생이 잠들어 있는 한국 땅에 묻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게 양화진의 묘비입니다. 맨 위가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생모리 되어 있고, 그 밑에 로제타, 그렇죠? 로제타라고 되어 있죠. 로제타 여사의 생물이 되어 있고, 셔우드 이게 되어 있고, 맨 밑에 마가렛, 에디스 마가렛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생물이 되어 있고, 한 가족이 다 한국의 양화진에서 이 묘비 사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이 고갱이 이렇게 여러 차례 걸쳐서 68년도 샤피로의 그 글 가운데는 좀 간략하고, 이 샤피로 94년 글에는 조금 더 이게 자세하게 고갱이 수뢰한 이 고의 그 구두에 대한 그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이렇게 보자면요, 뭐 방에 뭐 이렇게 한 컬레 구두가 뭐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용기를 내서 이제 물어봤다 내용입니다. 보리나지 광부들에게 설교를 하는 동안 빈센트는 탄광에서 발생한 화재의 부상자 한 사람을 간호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심한 화상을 입고 신체 일부가 절단되어 의사가 보기에 살아날 가망이 없었다. 오직 기적만이 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빈센트는 생각했다. 이거는 이제 뭐 고흐가 얘기한 거를 고갱이 이게 기억해서 써놓은 겁니다. 그는 40일 동안 사랑의 보살핌으로 간호하고 결국 광부의 생명을 구하였다. 이래서 고갱의 그 진술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두하고요, 이 사람의 그 여기에서의 어떤 사역하고 직접 관련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떠나가지고 어떤 그 고호의 그 희생, 섬김, 이타성, 뭐 이걸 빼놓고 고호의 구두를 말하는 거는 그 공허하죠. 그래서 이 샤피로의 어떤 그 기여도라는 것은 사실 이런 점인 것 같아요. 이게 고호의 말을, 물론 이제 그렇죠. 고호의 그 구두 작품이 어떤 경위에서 제작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아주 그 중요한 고갱의 그 진술을 찾아낸 거죠. 찾아내서 살펴보니까는 거기에는 내가 그 광산 폭발로 인해 갖고 심각하게 부상당한 그 광부를 그 보살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루가 돼 있다. 광부의 생명을 구했다. 이런 이제 내용이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데서 이렇게 보면 네덜란드에서 뵙기까지, 이건 이제 얘기했던 거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빈센트는 기적을 믿었고 물질적
돌봉을 믿었다. 그 광인. 이거는 이제 그 고갱이 생각한 그 고호예요. 여기는 광인이라는 거는 너무 훌륭하고 아주 너무 그 용감하고 아주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곁에서 40일 동안 지켜보고 앉아 있었다. 그는 상처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대신 약값 지불하였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또 생각이 나고요. 셔우드 홀이라든지 말이죠. 예, 또 로제타 홀, 윌리엄 홀을 연상시키는 그런 측면을 뭐 거기에 비견해도 하나 그 손색이 없는 고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빙스톤의 좀 구체적으로 이 현장을 좀 재현한 장면이 있습니다. 세 아이들이 막 죽게 돼서 큰 화상을 입어가지고 어머니가 아주 너무 비통하고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빈센트는 아이의 화상을 입었으니까요, 옷을 벗기면서 빨리 기름 가져와, 이제 붕대 가져와, 이렇게 하고요. 또 다음에 가면 다음 집에 가갖고서는 또 기름 빨리 가져오고 말이죠. 이 붕대 가져와. 이런 것들이 이 묘사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센트는 며칠간 커피밖에 마시지 못했다. 탄광의 사고 이후 알맹이가 있는 고체 음식은 거의 먹어보지 못했다. 몸이 쇠약해져서 그는 서 있을 수도 없었다. 열병과 절망감이 가슴에 몰려왔다. 어빙스톤이 이렇게 참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인데 아마 이 처지가 비슷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갱이 기록한 기술과 어빙스톤이 기술한 그 기술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호의 구두가 말해주는 건 뭔가 어려운 시절을 함께한 신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증을 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이 광부들을 바라볼 때 그런 광부들의 치료, 그 광부들의 어떤 눈물과 통곡과 절망과 고독과 외로움과 이런 것들이 다 묻어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타자에 대한 이해심, 사랑의 보살핌이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났고요. 그렇지만은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 시절은 이제 불발로 끝나는 것, 그리고 수고와 기쁨, 그거는 알죠. 내가 거기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기적이 이루어졌는지 그것만이 아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맺은 말입니다. 고호는 고단했던 삶의 여정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 구두는 오랜 걷기를 통해 사색가라의 면모를 보입니다. 보리나주에서 광부를 돌보았던 고호의 타자의 섬김이 이 작품 안에 들어있고요. 그가 살아온 삶과 그가 지닌 가치관에 대한 그 상징성. 그래서 이걸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 고호가 지닌 그 특질들이 그걸 잘 담아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고도 생각을 아마 해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 크리퍼 에드워드가 이 구두가 신었던, 그런데 그 사망한 사람들 그거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 고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직접 이제 오늘 봤던 것은 그 샤피로가 고갱이 말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술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이 구두라는 것은 이 보리나즈에서의 광부 사역과 관련이 있고 고의 어떤 그 희생을 나타내고 또 그만큼 많이 아팠겠죠. 그래서 상처받은 치유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 구두 안에 고호의 슬픔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
고단함도 있고요. 이 보람도 있고 자세히 이 고호를 살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래서 이 암호 같은 이야기가 이 구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